이번에는 섹터 얘기해볼까 합니다. 사실 멀티플레이어가 나오셨습니다. 이따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통이나 조선,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, 이 업종에서는 지금 뭐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. 유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대표적인 피해주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그 서바이버, 즉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조선과 에너지까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K증권의 유승우 애널리스트 나왔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면면을 보니까 유통, 조성, 에너지가 기존의 어떤 사이클의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죠. 해석의 어떤 기준을 보고 바라보면은 좀 실수할 수 있는, 조금은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또 업종이다 보니까 좀 얘기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뉴스 플로우도 굉장히 핫한 것들이 많아서 일단 먼저 유통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, 얼마 전에 보니까 글로벌 최대 유통 공룡인 아마존이 한국에 이제 진출했다,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 그 지각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, 그렇게 되면 그 크로스 보더라고 하잖아요.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이 크로스 보더로 인한 이커머스, 우리나라의 업계의 어떤 지형 변화, 어떻게 변화갈까요? 예, 말씀하신 대로 어제였죠. 8월 네. 31일자로 아마존이 11번가와 함께 국내에서 이제 공식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. 이 관련해서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어떤 강점이랄까요?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, 쉽게 말해서 직구를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다가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 직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허들을 좀 느끼시는 게 되게 좀 번잡하죠. 뭐 배송 대행지 설정을 한다던가, 그렇죠. 뭐 개인 고유 통관 번호를 입력한다던가, 그렇죠. 혹은 관세청에다가 관세도 이제 별도로 입금하셔야 되고요. 네. 되게 번잡한데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그 간소화되는 어떤 서비스를 이번에 아마존 11번가의 어떤 합작의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.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해외에서의 어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아이템을 굉장히 좀 이게 그 좋은 접근성으로 좀 가져가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게 이번에 아마존과 11번가의 합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기업 입장에서도 정확히 말하면 해외 쪽 거래 금액을 모색할 수 있는 찬스가 이번에 또 마련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렇다면 이 유통업계 내에서의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는 것의 등장이 그 미칠 파급 효과, 그리고 앞으로의 판도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. 네. 결국 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산품은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, 중국산을 쓰게 되는데, 그렇죠. 이 중국산 상품들을 소싱을 이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싸움이 될 겁니다. 예컨대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과거부터 중국산 아이템들의 소싱을 직접 해서 해외로 유통을 시키면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왕국을 이제 구축을 했는데, 네. 이번에 이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국내에 중국산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쿠팡이 되었든 뭐 G마켓이 되었든 여러 가지 이커머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역으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은 방어에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. 이게 듣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한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슈이긴 한데, 거꾸로 국내 이커머스는 치열한 경쟁 구도, 아니면 또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지 않으면 이제 어렵다, 이런 얘기잖아요. 그렇습니다. 뭐 특별하게 좀 국내 이커머스 중에 움직임이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? 예, 뭐 대표적으로 일단 쿠팡을 좀 예시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그 아마존이 작년 11월 달에 11번가와 뭔가 이제 합작을 하겠다라는 이제 뉴스가 처음 네. 보도가 되었고, 그 뒤로 이제 2월 달, 3월 달, 올해 2월, 3월이죠. 거치면서 이 쿠팡이 해외 쪽, 정확히는 이 중국 시장을 타겟팅하는 이 어떤 서비스를 론칭을 합니다. 이 로켓 직구 중국이라는 서비스인데, 네네. 네, 그동안은 쿠팡에서 중국산 상품이 팔리는 구도가 중간에 한국 유통업자분들께서 뭐 중간 유통상이라고도 이제 일컫기도 하죠. 그분들께서 이 중국에서 상품을 떼다가 쿠팡에 직접 입점한 형태로 유통을 시켜왔다라면, 이제는 쿠팡이 이 직접 중국 현지 이 셀러들 네트워크들에 대한 어떤 마케팅에 나서게 되면서 직접 소싱에 관여하겠다. 그래서 아마존이 중국산 아이템을 직접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, 하다못해 나아가서 이 소싱한 중국산 아이템을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일본 등등 해외에다 유통을 시켜서 이 아웃바운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통해
해외 쪽 이 거래 금액까지 모색하겠다라는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쿠팡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 유통업계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. 이게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어떤 자기 외형을 키우기 위한 이슈일 수 있는데 지난달 중반에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. GS 리테일이 요기요를 인수한다. 네.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기요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당연히 이제 배달의 민족 배민 네. 그리고 쿠팡 이츠 네.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과점화되어 있거나 이미 선점한 기업들이 있거든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GS 리테일이 후발주자로서 좀 뛰어들었단 말이죠. 네.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? 단순히 음식 배달 시장, 음. 그 시장을 타겟팅을 하고 네. 이번에 요기요 인수에 참여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네네네. 이 새로운 이커머스의 형태죠. 이 어. 퀵커머스. 퀵커머스. 네, 정확히는 배달의 민족 안에도 비마트라는 그렇죠. 이제 서비스가 네. 있고요. 그렇죠. 쿠팡이츠도 최근에 쿠팡이츠 마트라는 기능을 쿠팡이츠 앱 안에 네. 출시를 했습니다. 요기요도 역시 요마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장보기 서비스를 이제 1시간 내로 집으로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이 GS 리테일이 요기요를 인수하는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 어떠한 그 고민이 있었냐, 그리고 반대로 GS 리테일의 강점은 무엇인 거냐, 바로 지역 물류 거점입니다. 자, 말씀드린 대로 1시간 내로 배송해 주려면은 이 소비자들의 그 집 근처에 이 물류 거점이 필요할 거예요. 그렇죠. 만약에 경기도권, 이 교외에서 소비자의 집으로 배송하려면은 아무리 쿠팡이랑 마켓컬리가 배송을 빨리 해주지만 적어도 7시간 정도, 자동차는 주문하면은 오전 7시에 와 있으니까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. 거점이 멀리 있으니까요. 그런데 이 소비자 근처에 가까이에 거점이 있다라면 거기서 바로 배송을 출발해서 1시간 내로 이 말씀드린 퀵커머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편의점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슈퍼마켓도 있고요. 그렇죠. 이 저희 그 소비자들이 살고 계신 집 근처에 대단히 많은 거점이 있습니다. 거기를 활용해서 한꺼번에 심지어 전국 단위로 이 퀵커머스를 곧장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이번 요기요 인수를 통해서 마련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그 이 퀵커머스 시장에서는 좀 파급력을 미치는 이벤트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편의점 사업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거나 그렇습니다. 악재로서 작용했는데 네. 이 요기요를 인수하면서 퀵커머스로 볼륨 성장으로 네. 탈바꿈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굉장히 좀 색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러니까 유독 이렇게 GS 리테일, 뭐 쿠팡, 아마존이 이커머스를 우리나라에 상륙하고 이렇게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이 굉장히 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왜 그럴까요?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전통적인 유통 산업이 네, 네. 엄청난 지금 변곡점에 있다. 경곡점.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. 같습니다. 뭐 이제 말씀 이제 해주신 것 중에 또 이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던 것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큰 이슈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그렇죠. 것 같은데, 뭐 이마트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대형마트. 이고요. 이 말씀드린 GS 리테일은 오프라인 편의점이 될 테고, 그 밖에도 뭐 백화점도 있고요, 매점도 있고, 전통적인 유통 채널들이 이 온라인, 이커머스라는 어떤 시장의 확장 속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이 지금 나뉘고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이 우리나라가 전체 소매 시장이 온라인, 오프라인 포함해서 500조 원 가량이 됩니다. 연간 GDP 대비로 보면은 상당히 큰 이제 규모가 아닐 수가 없는데, 네. 그 500조 원 시장의 통째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,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인 오프라인 그 업태를 구축하고 있었던 전통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인수합병을 통한 아주 급격한 체제 전환이 아닌 한 이 온라인으로의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 인수합병 이벤트가 지금 줄을 잇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 내수가 한 500조 원 시장, 네. 굉장히 큰 시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니까 1,800조 중에 한 40% 정도 되는 거예요. 30%, 네, 40%. 네, 네. 만약 이런 볼륨 성장이 가능해지면 미국 같은 경우는 70%잖아요, 소비가. 네. 그럼 1,500조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3배나 늘어난 시장을 이렇게 좀 선점하겠다. 그래서 기업들이 비용을 쓰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간략하게 그러면 이 유통업계에 대한 기준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도 타픽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다면 추가로 얘기해 주세요. 예, 지금 유통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지표는 네. 뭐니 해도 온라인 거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온라인. 네. 온라인 거래액을 얼마큼 가져가냐라는 것 자체가 뭐 수익성보다도 일단 점유율을 넓힌 뒤에
차후에 다른 서비스를 통해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마치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의아했던 것도 사실은 쿠팡의 그 어마어마한 온라인 거래 덕분이었다라고 모두가 지금 알고 있듯이 네. 국내에서도 이 온라인 거래 금액을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을 나뉘어서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렸던 GS 리테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온라인 거래 금액이 단순히 기록이 된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담보를 하고 있는 이 전통의 유통 기업으로서 현재는 다른 유통업계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가장 앞으로의 장기적, 중장기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네.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GS 리테일이 거리두기라는 가장 아주 안 좋은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좋아지는 환경이 이제 오고 있다. 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다음 업종으로 얘기를 들려다 보니까 지금 가장 안 좋은 또 실적을 보였습니다. 조선 업종인데 네. 유통과 조선 이렇게 막 갑자기 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실 안 좋은 내용 속에서도 찾으려는 내용들이 많은 업종이거든요. 네. 서바이버가 돼야 될 것 같고 네.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또 뭐 자본 하충 얘기까지 나오고 좀 안 좋습니다. 안 좋은데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3분기부터는 좀 괜찮아진다. 그러면 뭐 아까 GS 리테일처럼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2분기 실적은 뭐 굉장히 안 좋게 기록을 되었던 게 저희 조선업종 입장에서는 이 원재료가 되는 철강업의 이제 업황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. 상반기에 철강업이 워낙 호황기였다 보니까 반대로 조선업종한테는 원가가 올라가는 악재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이 모조리 2분기에 좀 큰 폭의 적자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. 자,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말하면 3분기가 되면은 2분기 대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그렇죠. 최악이라는 그렇죠. 가정하에 보면. 네, 국면을 지났다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분기는 2분기보다 좋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상반기에 이어서 올해 연말까지도 조선사들의 차후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될 수주까지도 연말까지 지속이 될 걸로 보이다 보니까 네. 연내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당연히 다 모든 조선 3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만 여기서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만 하는 것이냐는 네.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죠. 그렇죠. 이제 그 부분에서는 사실 올해 상반기가 수주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과거 이 브릭스 랠리가 있었던 2010년대 초반대의 이야기를 2000년대 초반대, 2004년, 5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굉장한 랠리를 보일 때와 이 현재 좀 유사한 국면이 아닐까라고도 지금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 브릭스 때 발주가 나왔던 선박들이 아직은 노후 선박으로 편입이 되지 않아서 그 네. 선박들에 대한 대규모 교체 발주의 시기가 아직은 임박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작년에 코로나 때 발주 안 나온 것이 몰려 나오면서 수주는 좋았던 것이 맞지만 이것이 과거 이 브릭스 랠리 이후에 대사이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국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3년 정도 좀 시기가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때 한편으로는 그 환경 규제 있잖아요. 예. IMM이었나요? IMO였습니다. IMO, 예, IMO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된다. 이런 시각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IMO 2020이었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작년 1월 1일자로 뭐 조선업뿐만 아니라 해운업, 뭐 심지어 정유 업황까지도 IMO 이슈로 좀 들썩들썩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사실 그 실효성 단에서 좀 미미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드는 실효성이 것이 좀 떨어진다. 그렇죠. 네. 이 환경 규제라는 부분이 특히 IMO의 규제는 법적인 구속력이 사실 없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권고를 하는 부분이 있으나 나라별로 법제화해서 강제성을 띠는 것은 말 그대로 각 당국의 어떤 선택일 뿐이지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IMO가 어떤 경찰의 기능, 감시의 기능을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MO 2020 규제에 대한 이행률은 사실상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조하게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환경 규제가 뭐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것이냐? 그건 당연히 아니죠. 네.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 기업별로 또 ESG라는 전 세계적인 굵직한 트렌드 속에서는 모두가 대응해야 되는 방향성은 있다 보니 서서히 이 친환경 선박이 되었든 혹은 친환경 연료에 대한 대응이 되었든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이 기업들이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조선업에서도
유통에서 GS 리테일처럼 악재를 견디고 나서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네. 어떤 종목일까요? 현재로서는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. 한국조선해양이 다른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대비해서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도 가장 양호하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수익성 측면에서도 그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수익성을 좀 방어하는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. 앞으로 지금 조선사 중에서는 가장 한국조선해양이 편해 보입니다만 다음 주죠. 이 현대중공업이 이제 청약을 이제 받게 됩니다. 네. 이 자회사로서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중간 지주사로서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할인이 필요하긴 할 텐데 사실 현대중공업 IPO 이슈와 관련해 이미 선제적으로 주가의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할인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. 그런 측면에서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한국조선해양이 현재로서는 가장 추천할 만한 조선주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GS 리테일과 한국조선해양 챙겨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유승우 SK증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